행복하게 듣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이번에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준비해봤어요. 독일의 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편지체 소설이고요. 1774년에 출판됐습니다. 이 작품으로 괴테는 유명 작가의 반열에 올라섰고요.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주인공의 옷차림을 따라했고 고뇌에 깊게 공감한 나머지 베르테르를 모방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유명인과 같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 바로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것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괴테는 자신의 실연 체험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도 사랑받는 고전을 남겼는데요. 주인공 베르테르는 약혼자가 있는 로테라는 여인을 사랑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자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결국 베르테르는 로테와의 추억에 깃든 옷을 입고서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시대의 인습과 귀족 사회의 통념을 반대하는 젊은 지식인의 우울과 열정. 자, 그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174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문학과 예술을 가까이 접했다. 8세에 시를 짓고 13세에 첫 시집을 낼 정도로 조숙한 문학 신동이었다. 부친의 권유로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20대 초반에 변호사로 개업했다. 하지만 여러 문인들과 교제하면서 광범위한 독서에 몰두했으며 시와 희곡 등을 습작했다. 1770년 슈트라스부르크 대학 재학 당시 헤르더를 통해 호메로스, 오시안, 그리고 특히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에 눈을 떴으며 질풍노도 운동의 계기를 마련했다. 1772년 베틀라의 법률사무소에서 견습 생활을 하던 중 약혼자가 있는 샤를로트의 부부와 사랑에 빠졌는데 이때 체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다. 연애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이 서간체 소설은 당시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베르테르의 옷차림은 물론 절망적인 사랑으로 인한 자살이 유행하는 등 베르테르 효과 현상이 나타났다. 1775년 바이마르 공국으로 가서 여러 분야의 행정에 참여했고 식물학, 광물학 등 다방면의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794년 프리드리히 실러를 만나 교류하면서 독일 바이마르 고전주의를 꽃피웠다. 대표작으로는 자연과학서 색채론, 소설 비렐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여행 서한집 이탈리아 기행, 자서전 시와 진실 등이 있다. 24세에 구상하기 시작해 60년에 걸쳐 완성한 역작 파우스트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으로 시, 소설, 희곡, 산문 및 방대한 양의 서한을 남겼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1771년 5월 4일 떠나오니 너무나 기쁘다. 절친한 친구여,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그토록 사랑에 잠시도 떨어지기 힘들었건만 자네를 떠나오고는 이렇게 기쁘다니. 이런 나를 용서해 주리라 믿네. 나머지 인간관계야 나 같은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려고 운명이 정해준 것 아니겠는가? 가엾은 레오노레. 하지만 나는 결백하다네. 그녀의 동생이 지닌 특유의 매력이
내게 즐거운 위안을 안겨주는 동안 가엾은 그녀의 마음속에 열정이 생겨났다 해도 내가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나는 정말 결백한 걸까? 그녀의 감정을 키운 것은 바로 내가 아닐까? 우리를 웃게 해주던 천성적으로 솔직한 표현들에나 자신도 흐뭇해하지 않았던가. 또한 나는 자신에게 이토록 불만을 가지다니 인간이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사랑하는 친구여, 이제 달라질 거라 약속하겠네. 지금까지는 항상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운명이 우리들에게 내민 고통을 되새김질하지 않겠네. 현재를 즐기겠네. 과거는 과거여야만 하네. 무덤덤한 현재를 참아내는 대신 과거의 고통을 기억해내는데 헛된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인간들의 고통은 줄어들 거라는 자네의 말은 분명 맞네, 친구. 인간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신만이 알겠지. 최선을 다해 어머니의 일을 처리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해 기별하겠다고 어머니에게 좀 전해주면 좋겠네. 숙모님을 만나보았지만 집에서 생각하듯 나쁜 여자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 오히려 훌륭한 마음씨를 지닌 유쾌하고 열정적인 분이야. 상속하길 꺼리는 재산에 대해 어머니가 불편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네. 숙모님은 그 원인과 이유를 알려주었네. 어떤 조건이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지어 우리가 바라는 이상을 줄 수도 있다고 했네. 간단하게 어머니에게 다 잘 될 거라고 전해주게. 지금 그런 일에 대해서는 쓰고 싶지 않네. 친구, 이번 일을 처리하며 계략과 악의보다도 오해와 태만이 세상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네. 적어도 분명한 것은 오해와 태만이 훨씬 드물다는 사실이야. 어찌됐든 이곳에서 난 잘 지내고 있네. 천국 같은 이 마을에서 외로움은 내 마음에 큰 위안이 되고 있네. 그리고 젊음이라는 인생의 시기는 자주 시리던 나의 마음에 힘껏 온기를 보내준다네. 나무마다 덤불마다 꽃이 가득하니 이 향기로운 바다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며 먹이를 구하는 풍뎅이가 되고 싶을 지경이야. 시내는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 주변은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네. 작고한 백작이 한 언덕에 정원을 꾸민 것도 그 때문이야. 언덕 위에는 아름답고 다양한 자연의 모습이 펼쳐져 있고 사랑스러운 골짜기가 들어서 있다네. 간소한 정원이라 들어서자마자 곧 느끼게 될 걸세. 원예하게만 치우친 정원사가 아니라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 이곳에서 스스로 행복하고자 설계한 정원임을. 쇠락해버린 정자에서 고인을 위해 벌써 여러 번 눈물을 흘렸네. 그는 이곳을 무척 사랑했지. 나도 마찬가지라네. 좀 있으면 나는 이 정원의 주인이 될 걸세. 며칠 전부터 정원사도 내게 잘해준다네. 그렇게 해서 그에게 나쁠 것은 없겠지. 5월 10일. 온 마음이 행복해지는 봄날 아침인 듯 나의 영혼은 경이로운 즐거움에 휩싸였네. 나와 같은 영혼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고장에서 온전한 혼자이기에 내 삶에 더욱 기쁨이 가득하네. 친구, 난 정말로 행복하다네. 고요한 감정에 너무 심취해버려 나의 예술성이 고통받을 정도니까. 이젠 그림을 그리지 못할 것만 같아. 아니, 선 하나조차 그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내가 위대한 화가였던 적은 없다네. 나를 둘러싼 사랑스러운 골짜기에는 안개가 자욱하고
해는 도저히 지날 수 없는 숲의 심연 주위에서 쉬고 있지. 오직 몇 가닥의 빛만이 그 내부의 성스러운 곳으로 숨어들 수 있을 뿐. 그럴 때면 나는 흐르는 시냇가에 무성한 풀숲에 누워 땅 가까이에서 다채로운 풀들의 놀라운 모습을 지켜본다네. 풀줄기 사이사이 작은 세계 속의 분주한 모습.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 수많은 형상들, 벌레와 모기들까지도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느끼며 또한 우리 인간을 자신의 모습을 따라 만드신 전지전능한 분의 존재를 느끼며 우리를 영원한 기쁨 속에 거닐며 살게 해주신 사랑이 넘치는 그분의 고통을 느낄 때 친구, 내 눈 언저리에 황혼이 스미고 하늘이 연인의 모습으로 내 영혼에서 푹 쉬어갈 때 나는 생각한다네. 아, 이것을 다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입김을 불어넣듯 이것들을 종이에 옮겨 놓을 수는 없을까? 영혼이 무한한 신을 비추는 거울이듯 내 안에 이 꽉 차고 따뜻한 무언가가 영혼의 거울이 될 수 있다면. 친구, 하지만 그로 인해 나는 몰락하고 있다네. 이 현상들의 장엄한 힘에 눌려 죽어간다네. 5월 12일. 이 고장에 사람을 홀리는 정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만 주변이 모두 천국 같다고 여기는 환상이 내 마음에 자리한 것일까? 나는 알 수가 없다네. 저 앞에 샘이 하나 있는데 나는 마치 멜루지네와 그 자매들처럼 그 샘에 홀려버렸지. 조그마한 언덕을 내려가면 아치형의 문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시 20계단쯤 내려가면 대리석 바위 틈에서 더없이 맑은 샘물이 솟아나온다네. 그 위를 둘러싼 담장, 또 그 주변을 뒤엎은 키 큰 나무들, 그곳의 서늘함,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잡아끌며 나를 놀라게 하지. 매일매일 그곳에서 1시간씩 앉아있곤 한다네. 그러면 시내에서 처녀들이 와 물을 떠간다네. 옛 왕녀들도 손수 물을 길었을 만큼 물 깃는 일은 가장 순수하면서도 인간에게 필요한 작업이지. 그곳에 앉아 있노라면 그 옛날 창세기 속의 족장들이 샘가에서 벗을 사귀고 청혼하던 장면과 선량한 정령들이 샘과 물가를 떠도는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네. 아, 여름날 떠돌다가 지쳐 차가운 샘물에서 힘을 얻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알 수 없겠지. 5월 13일. 내 책들을 이리로 보내겠다는 말인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네. 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 이제 지도하고 격려해주는 말이나 응원의 말 따위는 필요 없네. 혼자서도 내 마음은 벅차오르니 오히려 자장가가 필요할 지경이야. 그런 것들은 내가 즐겨 읽는 호메로스의 작품 속에 가득하네. 나의 끓어오르는 피를 자장가로 수없이 달래보았지. 내 마음만큼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걸 자넨 보지 못했을 거야. 새삼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지. 비에 빠져 있다가 금세 방탕해지고 달콤한 우수에 잠겨 있다가 또다시 파괴적인 정열에 휩싸이는 나를 보며 자네는 수없이 곤란해했으니까. 나조차도 내 마음을 병든 아이처럼 다루며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고 말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 하지 말게. 이런 나를 나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 5월 15일. 이 고장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고 좋아해 준다네. 특히 아이들이 나를 따른다네. 슬픈 사실을 알게 되었어.
처음에 그들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을 때에는 자기들을 놀린다고 생각해 나를 거칠게 뿌리치는 사람도 몇 있었다네. 그런 일에 개의치 않으려고 했네. 다만 예전부터 눈치채고 있던 사실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서민들과 가까이 하면 손해라도 볼까봐 쌀쌀맞게 굴며 거리를 둔다네. 그런가 하면 공연히 저자세를 취해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오만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비겁하고 경박한 무리도 있다네. 나는 우리가 평등하지도 않고 평등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네. 존경받기 위해 소위 하층민이라는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패배가 두려워 적에게서 도망가는 비겁한 자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네. 얼마 전 샘에 갔었는데 어린 하녀 하나가 맨 아래 계단에 물동이를 놓아두고 머리에 이는 걸 도와줄 친구가 없나 둘러보고 있더군. 계단을 내려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지. 내가 좀 도와줄까요, 아가씨? 얼굴을 온통 새빨갛게 붉힌 그녀가 답했어. 아닙니다. 괜찮아요. 내가 사양하지 마세요. 하자 머리에 또아리를 고쳐 올려놓더군. 그렇게 그녀를 도와주자 그녀는 감사하며 계단을 올라갔다네. 5월 17일. 여러 사람들을 사귀었지만 친구할 만한 사람은 찾지 못했네. 나의 어떤 점이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따른다네. 그래서인지 이들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 짧다는 생각이 들면 더욱 마음이 아프네. 이곳 사람들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다른 곳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 인간이란 종족은 단순하게 그지 없다네. 대부분이 살기 위해 시간을 죄다 써버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자유로운 시간은 불안에 떨다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온갖 방법을 찾아 헤매지. 아,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들은 정말 선량하다네. 가끔씩 나 자신을 잊고 아직 인간에게 허락되어 있는 기쁨을 이들과 함께 나눌 때 가령 소박하게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아 진심을 털어놓는다든지 적당한 시간에 마차를 타고 산책을 나가거나 무도회에 가는 모든 일이 내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네. 하지만 내 속에 잠자고 있는 다른 수많은 힘들을 한번 사용하지도 못한 채 썩혀버리고 있다거나 그 힘들을 들키지 않도록 숨겨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만 그런 시간들을 즐길 수가 있지. 아, 그런 생각들은 내 마음을 조여온다네. 하지만 오해받는 것이 나 같은 인간들의 숙명이 아니던가. 아, 내 젊은 날의 친구가 떠나버렸다니 그녀를 차라리 알지 못했더라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매다니 너는 바보다 하고 나에게 외치고 있다네. 하지만 나는 그녀를 가졌고 그 마음을 느꼈네. 그 위대한 영혼과 함께하고 있으면 가능한 모든 것이 될 수 있어 실제 나보다 더 대단한 내가 된 듯한 생각이 들었지. 그때 내 영혼에 쓰이지 않고 남아버린 힘이 있었던가. 그녀 앞에서는 마음으로 자연을 감싸 안을 만큼 신비로운 감정이 넘쳐 흘렀네.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섬세한 감성과 날카로운 웃음이 끊임없이 맞물려 돌아갔지. 그것들이 점차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가던 모습에 천재라는 낙인이 찍힐 정도였네. 하지만 이제는 나보다 앞서 살아온 세월이 그녀를 먼저 무덤으로 끌어가 버렸어. 그녀를, 그 굳은 의지와 신성한 인내를 잊지 못할 걸세.
며칠 전 V라는 젊은이를 만났네. 밝은 얼굴을 한 진솔한 청년이야. 갓 대학을 나왔는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는 게 많다고 믿고 있더군. 내가 짐작하기로는 꽤 성실하기도 해. 여하튼 박식해 보였네. 내가 그림을 좀 그렸고 그리스어를 할 줄 안다는 소문을 들은 모양이야. 이 고장에서는 빛나는 별과 같은 일이지. 그래서 나를 찾아와 아는 지식을 쏟아내더군. 바퇴, 우드, 드필, 빈켈만, 게다가 줄처의 이론 제1부를 독파하고 고대 연구에 대한 하인의 원고를 갖고 있다고 했네. 나는 그저 좋게 받아주었네. 공국의 법관으로 일하는 훌륭한 분도 알게 되었네. 솔직하고 성실한 신사야. 다들 그분이 9명의 자녀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말하네. 그중 큰딸에 대해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지. 나를 초대해 주셨으니 조만간 찾아가려고 생각 중이야. 그분은 여기서 1시간 반쯤 떨어진 친구의 별장에 살고 있네. 상처를 한 후 시내 관사에 사는 것이 괴롭다며 허가를 얻어 그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네. 그 외에도 성격이 비뚤어진 괴짜 몇몇을 알게 되었지만 모두 참을 수 없는 인간들이야. 무엇보다 억지로 친한 척하려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네. 잘 지내게. 사실대로 적은 편지니 자네 마음에 들 거라 생각하네. 5월 22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삶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만 나 역시 그런 감정에 사로잡혔다네. 활동하고 연구하는 인간의 힘은 제약에 갇혀 있으며 모든 활동이 욕구를 충족하려 들 뿐이고 우리의 초라한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 이외에 어떤 목적도 없음을 알게 될 때, 또한 연구에 밝혀낸 어떠한 문제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인간을 가둬놓은 벽을 갖가지 형상과 밝은 빛으로 장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체념하게 될 때, 비렐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침묵하게 만드네. 다시금 나 자신으로 돌아와 그 속에서 하나의 세계를 발견하네. 명확한 표현과 생동하는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렴풋한 예감이나 막연한 욕망 속에서 그럴 수 있다네. 그 속에서는 모든 것이 내 감각 주변에서 헤엄치는 듯하네. 그러면 나는 꿈속에서 다시 그 세계로 미소를 보낸다네. 아이들은 무엇을 원하면서도 왜 원하는지를 모른다고 하네. 이 점에 대해서는 학식이 높은 학교 선생과 가정교사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하지만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른들 역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땅 위에서 비틀거린다네. 참된 목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과자나 케이크, 회초리에 휘둘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내게는 확실한 사실로 보인다네. 이런 생각에 대해 자네가 뭐라고 말할지 잘 알고 있으니 나도 인정하지. 하루하루를 아이들처럼 보내는 인형이나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더니 엄마가 과자를 숨겨둔 서랍장 주변을 기대에 차 기웃거리다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마침내 소나기에 넣게 되면 입 한가득 먹어치우고서 금세 더 줘 하는 그런 아이들이야말로 행복한 존재다. 또한 보잘것없는 사업이나 열정에까지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는 마치 인류의 안녕을 가져다 주는 신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행복해 마지 않겠지. 그럴 수 있는 자들이여 복받을지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겸허하게 흘러가는 것을 인식하고서
형편이 되는 시민마다 조그마한 정원을 낙원으로 꾸밀 줄 알고 불행한 자들 역시 짐을 지고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며 햇빛을 1분이라도 더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 그래, 그런 사람은 고요하게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며 그 역시 인간이기에 행복한 것이지. 그런 사람은 제약 속에 살더라도 달콤한 자유의 감정을 간직하고서 자신이 원할 때 이 세상이라는 감옥을 언제든 떠날 수 있지. 5월 26일. 자네는 내가 어디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겠지. 어디든 마음에 드는 곳에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소박하게 살아보려는 게 내 바람이지. 드디어 내 마음을 끄는 장소를 찾아냈네.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발하임이라는 마을이 있네. 언덕에 자리한 지형이 매우 재미있다네. 오솔길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한쪽에 골짜기 전체를 볼 수 있네. 나이에 비해 상냥하고 쾌활한 식당 아주머니가 와인과 맥주, 커피를 내온다네. 무엇보다도 활짝 펼쳐진 가지로 교회 앞에 작은 광장을 뒤덮고 있는 보리수 2그루가 마음에 든다네. 광장 주변에는 농가와 창고와 정원이 들어서 있지. 이토록 친근하고 아늑한 곳을 쉽게 찾은 적은 없었네. 식당에 부탁해 작은 책상과 의자를 그곳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며 내가 좋아하는 호메로스를 읽는다네. 어느 화창한 오후 처음으로 우연히 이 보리수 아래를 찾았을 때 자그마한 광장은 퍽 쓸쓸해 보였어. 모두들 들에 나갔던 거야. 땅바닥에 앉은 4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다리 사이에 앉혀놓은 6달쯤 된 아기를 2팔로 안아 가슴에 기대게 하더군. 말하자면 아기에게 안락의자가 되어준 셈이지. 검은 눈으로 주변을 분주하게 살피긴 했지만 아이는 아주 침착하게 앉아 있었네. 그 광경이 마음에 들었네. 아이들의 건너편에 놓인 쟁기 위에 걸터앉아 즐거운 마음으로 형과 동생의 모습을 그려보았다네. 그러고는 근처에 있던 울타리와 창고 문, 부서진 마차 바퀴들도 차례대로 그려 넣었네. 1시간쯤 흐른 후 내 생각이라고는 조금도 섞이지 않은 짜임새 있고 흥미로운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다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오로지 자연에만 기대어 살아보려는 나의 의지가 한층 굳어진다네. 자연은 홀로 한없이 충만하며 혼자만의 힘으로도 위대한 예술가를 키워낸다네. 시민사회를 찬양할 때처럼 사람들은 세상의 규칙들을 옹호하기 위한 말을 할 수도 있겠지. 규칙을 좇으며 자신을 발전시켜가는 인간이라면 절대로 혐오스럽거나 조악한 것들을 만들지 않을 걸세. 법과 예의를 지키며 산다면 결코 무례한 이웃이나 괴상한 악당이 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모든 규칙들은 결국 자연의 진실한 감정과 그 진실한 표현을 파괴하고 만다. 그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무성한 덩굴을 쳐내듯 규칙은 다만 우리를 제한할 뿐이다. 만약 자네가 이렇게 반박한다면 여보게 친구,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네. 이것은 사랑과 다름없다 할 수 있네. 어떤 청년이 젊은 여인에게 빠져 하루 온종일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걸 순간순간 알리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며 재산까지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해보게. 그때 한 고루한 사람, 가령 공직에 있는 남자가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걸세. 이보게 점잖은 젊은 양반,
사랑도 인간의 일이오. 그러니 인간답게 사랑해야만 하오. 시간을 잘 쪼개 일하는 데 쓰고 남는 휴식 시간을 여인에게 바치시오. 재산 역시 잘 계산해서 꼭 필요한 데 쓰고 남는 것으로 선물을 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소. 너무 자주 하면 안 되지만 생일이나 세례일에 선물하는 것은 괜찮소. 이 말을 듣고 따른다면 쓸모있는 젊은이라 할 수 있지. 내가 나서서라도 영주들한테 이 젊은이를 관직에 앉혀달라고 추천할 테니까. 그러나 그의 사랑은 끝나고 만다. 그가 예술가라면 예술마저 끝나고 만다. 아, 나의 벗들이여. 천재의 물줄기가 두굴 뚫고 쏟아져 나오는 것은 왜 그리도 드물단 말인가. 높은 파도를 이룰 때까지 뿜어져 나와 너희의 놀란 영혼을 뒤흔드는 것이 왜 그리도 힘들단 말인가. 사랑하는 벗들이여, 그 물줄기가 이룬 골짜기의 양편에는 한가로운 신사들이 정자와 튤립 꽃밭과 채소밭이 떠내려가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고 있다. 그들은 그때를 대비해 둑을 짓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물줄기를 바꿔 놓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5월 27일. 지난번엔 내가 들뜬 나머지 비유와 장광설을 잔뜩 늘어놓은 듯하네. 그러다 보니 그만 아이들이 어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걸 깜빡했네. 어제 편지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나는 그림을 그리는 감정에 몰두해 쟁기에 2시간이나 걸터 앉아 있었네. 저녁 무렵 그동안 꼼짝도 않고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한 젊은 부인이 달려오더니 팔에 장바구니를 걸친 채 멀리서 외쳤네. 필립스, 정말 착하구나. 부인은 내게도 인사를 건넸네. 나는 답례를 하고 일어나 부인에게 다가가 아이들의 엄마가 되느냐고 물어보았네. 부인은 그렇다며 큰 아이에게 흰빵 반 조각을 주고서 갓난아이를 안아올려 엄마의 사랑을 가득 담아 입을 맞추었네. 필립스에게 막내를 맡기고 마지와 함께 시내로 가서 흰빵과 설탕, 죽 끓이는 냄비를 사왔어요. 장바구니 덮개가 떨어져 나가 사온 물건들이 다 보이더군. 저녁에 한스에게 수프를 끓여주려고요. 개구쟁이 마지가 어제 필립스와 눌러붙은 죽을 가지고 싸우다가 냄비를 부셔버렸거든요. 마지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풀밭에서 거위들을 몰고 있다고 하더군.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지가 튀어나와 둘째에게 개암나무 가지를 선물로 주었네. 부인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는 학교 선생님의 딸이고 남편은 사촌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스위스로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사람들이 남편을 속이려고 편지에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그곳으로 간 거예요. 별일 없으면 좋으련만 아무 소식도 없네요. 헤어지려는데 무척 아쉬워 아이들에게 1크로이처씩을 주었다네. 갓난아이 몫의 돈은 그녀에게 주고 시내 가거든 수프에 곁들여 먹을 흰 빵이라도 하나 사주라고 했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네. 친구, 자네인이 하는 말이지만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혼란을 잠재운다네. 이들은 즐겁고 태평하게 자그마한 생활을 꾸려가며 그날 일을 그럭저럭 헤쳐간다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겨울이 온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테지. 그날 이후 그곳을 자주 찾았고 아이들은 나와 친해졌다네. 내가 커피를 마실 때 곁에서 설탕을 얻고 저녁이 되면 버터 발린 빵과 우유를 나누어 먹는다네. 일요일마다 아이들에게 1크로이처씩을 준다네.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면 식당 아주머니가 대신 주도록 해두었네.
아이들은 나와 친해져서 갖가지 얘기를 해준다네. 마을에서 다른 아이들이 몰려오면 둘은 더욱 신이 나는데 그 열정과 욕망의 단순한 표출을 보면 나 역시 즐거워진다네. 아이들이 성가시게 군다면 아이들 엄마가 염려하는 바람에 걱정을 덜어주느라 오히려 애를 먹었다네. 5월 30일. 얼마 전 그림에 대해 말한 것들은 사실 문학에도 통하리라 생각하네. 탁월한 것을 생각해내어 과감하게 표현으로 옮기는 것. 문학은 바로 그러한 것이지. 그렇게 하면 짧은 말에도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네. 오늘 어떤 장면을 포착했네.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가가 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대체 문학이란 무엇이며 장면과 목가는 다 뭐란 말인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단순히 공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리저리 손질해야 한단 말인가? 이 편지의 앞부분을 보고서 혹시나 자네가 고상하고 특별한 것을 기대했다면 크게 속았다고 느낄 걸세. 다만 농사를 거두는 일꾼 하나가 내 마음을 이렇게 뛰게 만들었다네. 언제나 그랬듯 나에게는 설명할 힘이 부족하고 또 언제나 그랬듯 자네는 내가 지나치게 과장한다 생각하겠지. 이번에도 발하임일세. 이토록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곳은 언제나처럼 발하임이라네. 보리수 아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모였다네. 그들이 탐탁지 않아 핑계를 대고 나는 어울리지 않았네. 근처에 있던 집에서 일꾼 하나가 걸어 나오더니 얼마 전 내가 그렸던 쟁기를 손보기 시작했네. 그런 그가 마음에 들어서 말을 걸어 보았네. 어찌 사는지 묻다 보니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네. 늘 그렇듯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쉽게 다정한 사이가 된다네. 그는 어떤 미망인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꽤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 미망인에 대해 이 말 저 말 늘어놓으며 칭찬하는 것을 보니 그가 몸과 마음을 바쳐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 그녀는 이제 젊지도 않고 첫 남편에게 학대를 받아 다시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군.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그녀를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첫 남편의 잘못으로 인한 나쁜 추억을 없애주기 위해 그녀가 자신을 선택해 주었으면 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를 절절히 느끼게 되더군. 이 남자의 사모하는 마음과 진실한 사랑, 믿음을 자네에게 생생하게 전하려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할 걸세. 몸짓에 실린 감정, 음성의 조화, 눈빛의 은근함을 그대로 표현하려면 그래 나는 위대한 시인의 재능을 지녀야만 할 걸세. 아니야, 그의 성품과 표정에서 드러나는 미묘함은 말로는 전달할 수 없네. 내가 다시 표현해봤자 오히려 졸려해질 뿐이지. 내가 둘의 관계에 대해 오해할까봐 혹시 그녀의 선량한 행실에 대해 의문을 품을까봐 매우 두려워하는 그의 모습이 더욱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네. 또한 그녀의 외양, 비록 젊음의 매력을 지니진 않았지만 그를 강렬하게 끌어당겨 사로잡은 그녀의 육체에 대해 말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나는 그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되뇌일 수밖에 없겠지. 어찌할 수 없는 욕망과 뜨거운 동경이 이토록 순수한 모습을 띈 것을 이제껏 사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네. 아니, 이런 순수함을 생각해 본 적도 꿈꿔본 적도 없었다고 할 수 있겠지. 그 천진함과 솔직함을 떠올리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타오를 것만 같다 해도 믿음과 사랑에 가득 찬 그 모습을 계속 떠올리며 그로 인해 불타듯 허덕이고 애태우고 있다 해도 부디
나를 탓하지 말아주게. 그녀를 조만간 한번 만나볼까 하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네. 사랑하는 남자의 눈을 통해 그녀를 보는 것이 더 나을 테니까. 나의 눈으로 본 그녀는 지금 내 앞에 모습이 아닐 테니까. 그 아름다운 그림을 왜 망가뜨린단 말인가? 6월 16일. 왜 편지하지 않았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고도 학살할 수 있겠나? 내가 잘 지낸다는 것쯤은 자네도 알지 않는가? 그리고 짧게 말해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한 사람을 알게 되었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는 건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네. 난 그저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뿐 내게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기록할 수는 없네. 천사라는 말은 누구나 자기 연인에게 하는 소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녀가 얼마나 완전한지, 어찌해서 그렇게 완전한지에 대해 자네에게 설명할 만한 능력이 없다네. 그녀는 나의 온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네. 그토록 지적이면서도 순수하고 그토록 단호하면서도 선량할 수 있다니. 또한 그녀는 활기에 넘치고 발랄하면서도 고요한 영혼을 지니고 있다네. 그녀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거추장스러울 뿐이네. 그녀의 인품을 조금 더 드러내지 못하는 무의미한 추상일 뿐일세. 다음번에, 아니지, 다음이 아니라 지금 그녀에 대해 얘기해 주지. 지금 못한다면 영원히 못할 걸세. 우리끼리 얘기네만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서 벌써 3번이나 펜을 내동댕이 쳤다네. 말에 안장을 얹으라고 해서 타고 나갈 셈이었지만 아침에 그러지 않기로 맹세까지 했다네. 그러고도 틈날 때마다 해가 어디쯤 있는지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네. 결국 참을 수 없어 그녀에게 가야만 했네. 비렐름, 그러고는 이제 다시 돌아와 저녁으로 버터 바른 빵을 먹으며 이렇게 편지를 쓴다네. 8명의 쾌활하고 사랑스러운 동생들에게 둘러싸인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친다네. 이렇게 계속 쓰다간 처음부터 끝까지 도통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겠군. 좀 더 들어보게. 자세히 써보려 노력할 테니. 얼마 전 편지에서 썼네만 법관인 S씨를 알게 되었다네. 그가 나를 자신이 은둔에 살고 있는 곳, 아니지 조그마한 왕국이라 할 만한 곳으로 초대했지만 차일피일 방문을 미루고 있었다네. 그 고요한 곳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거기 가보는 일은 없었을 걸세. 젊은 친구들이 시골에서 무도회를 열기로 했네. 나도 기꺼이 참석하기로 했고 착하고 아름답지만 그 밖에는 별로 특징이 없는 이곳 아가씨와 함께 춤을 추기로 했지. 마차를 타고 나의 파트너 그리고 그녀의 사촌 아가씨와 함께 무도회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네. 가는 길에 샬롯테를 태우기로 한 거지. 나무를 베어낸 널찍하고 운치 있는 숲을 지나 친구의 별장을 향해 달릴 무렵 나의 파트너가 곧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게 될 거라고 했네. 다른 아가씨는 나더러 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더군. 어째서 조심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았네. 벌써 훌륭한 남자와 약혼했으니까요. 그분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뒷일을 마무리하러 떠났어요. 좋은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지요. 나는 그런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었네. 해가 떨어지려면 15분 정도 남았을 무렵 우리는 별장의 문 앞에 도착했네. 날씨가 꽤 무더웠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상학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며 무서워하는 여자들을 달래고는 있었지만 나 역시 무도회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기 시작했네. 마차에서 내리자 하녀가 문 곁으로 다가와 로테 아가씨가 곧 나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더군. 나는 정원을 지나 잘 지어진 집으로 걸어갔네. 앞 계단을 올라 현관에 들어서 보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네. 현관 옆방에 2살부터 11살 되는 6아이들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름다운 아가씨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네. 그녀는 팔과 가슴에 옅은 붉은색 리본이 달린 소박한 흰옷을 입고서 주위에 모인 아이들의 나이와 식욕에 맞게 검은 빵을 정성껏 잘라 나누어 주었네. 아이들은 꾸밈없는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하고 외치더군. 빵을 다 자르기도 전에 작은 손을 높이 쳐들고 있다가 빵을 받아들고는 기뻐서 깡충깡충 뛰는 아이도 있고 차분한 성격인지 로테 누나가 타고 갈 마차와 낯선 손님을 보려고 문으로 다가가는 아이도 있었어. 부인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들어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제가 없는 동안 처리해야 할 집안일을 돌보느라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 주는 것을 깜빡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빵을 잘라주는 걸 원치 않거든요. 로테가 말했다네. 나는 실없는 인사를 했다네. 그녀의 모습과 음성, 태도에 온 마음이 사로잡혀 버렸거든. 그녀가 장갑과 부채를 가지러 방으로 갔을 때야 비로소 놀라움을 가라앉힐 여유를 얻게 되었지. 꼬마들은 옆에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네. 나는 즐거운 표정을 한 가장 어린아이에게 다가갔다네. 마침 로테가 문에서 나오자 아이가 뒤로 물러나더군. 아이에게 로테가 말했지. 루이, 삼촌과 악수해야지. 그러자 아이가 선뜻 손을 내밀었네. 조그마한 코는 콧물로 지저분했지만 아이에게 진심으로 키스하지 않을 수 없었네.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네. 삼촌이라고요? 제가 당신과 친척이 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네. 아이 참, 저희 친척들은 범위가 굉장히 넓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못한 사람이 되신다면 죄송하네요. 떠나기 전 그녀는 11살쯤 되어 보이는 바로 아래 동생 소피에게 말을 타고 산책을 나갔다 돌아오실 아버지에게 인사를 잘 드리라고 당부하고 다른 동생들에게는 소피를 자기처럼 생각하고 잘 따르라고 했네. 몇몇은 그러겠다고 굳게 약속했지만 6살쯤 되어 보이는 영리하게 생긴 금발머리 여자아이가 소리치더군. 하지만 소피 언니는 로테 언니가 아니잖아. 우린 로테 언니가 제일 좋단 말이야. 큰 남자아이 둘은 마차 뒤에 올라타고 있었네. 다른 아이들을 태워주자고 그녀에게 부탁했지. 그녀는 장난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기로 약속한다면 숲 앞까지 마차를 타고 가도 좋다고 하고는 아이들을 태워주었네.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부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차림새, 특히 모자에 대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다네. 그러고는 곧 무도회에 올 만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파헤쳤다네. 로테가 마차를 세우고 동생들을 내리게 하자 아이들은 또다시 그녀의 손에 키스를 하겠다고 아우성이었네. 15 나이에 어울리게 큰 아이는 사랑을 가득 담아 작은 아이는 서두르느라 대충 입을 맞추었지. 로테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시키고 우리는 계속 달렸다네.
사촌 아가씨가 로테에게 최근에 빌려준 책을 다 읽었는지 묻더군. 로테가 답했네. 아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시 가져가셔도 돼요. 예전 책도 그리 좋지는 않더군요. 로테에게 어떤 책들이냐고 물어보았네. 그녀의 대답을 듣고 나는 놀라고 말았다네. 그녀가 하는 모든 말에서 개성이 엿보였다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서 새로운 매력과 정신의 빛이 뿜어져 나왔다네. 내가 그녀를 이해하고 있어서인지 그녀의 표정도 점점 온화해졌네. 어렸을 적에는 소설만큼 좋아하는 것이 없었어요. 일요일이면 한 구석에 앉아 미스 제니의 행복과 불행에 온 마음을 쏟았지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신만이 아실 거예요. 그런 책을 아직도 좋아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젠 책을 좀처럼 읽을 수 없더군요. 그래서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보고 있지요. 저는 나의 세계를 돌아볼 수 있게 하면서도 마치 제 일상 같은 것들을 다루는 작가를 좋아합니다. 마치 저희 집의 생활과 같은 이야기가 가장 재미나지요. 물론 천국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활을 말할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말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감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도였다네.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네. 그녀가 웨이크필드의 시골 목사와 또 다른 작가에 대해 너무나 진실하게 평가하는 걸 듣고 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신없이 털어놓아 버렸네. 시간이 좀 지나고 난 후 로테가 다른 아가씨들을 위해 대화를 바꾸고 나서야 나는 그들이 눈을 치켜뜨고 앉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 나는 그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지. 아가씨가 비웃는 듯 코를 삐죽거리며 나를 여러 번 쳐다보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네. 이제 대화는 춤을 추는 즐거움으로 옮겨갔네. 이러한 열정이 잘못이라 해도 저는 춤보다 더한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때면 대무곡을 연주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지요. 대화하는 동안 난 그녀의 검은 눈에 빠져들어 버렸네. 싱그러운 입술과 생기 넘치는 두 귀여운 뺨에 마음을 뺏겨 버렸지. 그녀의 말 속에 담긴 깊은 뜻에 홀딱 빠져들었지만 몇 번이나 그녀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네. 자네는 나를 잘 아니 짐작하고도 남겠지. 무도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꿈을 꾸듯 마차에서 내렸다네. 꿈에 젖은 채 황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지. 불이 켜진 무도회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조차 듣지 못할 지경이었어. 아우드랑 씨와 아묵의 신사의 이름을 일일이 어떻게 다 기억하겠나. 두 남자가 사촌 아가씨와 로테의 파트너였다네. 문까지 나와 우리를 맞아 죽어서 둘은 자기 파트너를 차지해 가고 나도 파트너를 안내해 올라갔다네. 미뉴에트를 추는 동안 서로 줄지어 뱅글뱅글 돌았다네. 나도 차례차례로 파트너를 바꾸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들은 손도 내밀지 않고 끝을 내지도 않았지. 로테는 파트너와 함께 영국춤을 추기 시작했네. 같은 줄에 서서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내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자네도 짐작할 수 있겠지. 그녀가 추는 춤을 보았어야 하는데 정말이지 그녀는 온 정성을 다해 춤을 추었네.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온몸으로 조화를 이루어냈다네. 아무 근심 걱정이나 제약도 없어 보였지. 생각과 감정조차 멈춘 채 마치 춤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 순간 그녀 앞에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듯했네. 두 번째 대물을 함께 하자고 청했지만 그녀는 세 번째를 허락해 주더군. 세상에 둘도 없이 사랑스럽고 솔직하게 말했네. 전 독일 춤을 가장 즐겨 춘답니다. 이곳에서는 독일 춤을 출 때 짝을 바꾸지 않는 것이 유행이에요. 제 파트너는 왈츠를 잘 추지 못하니 왈츠 추는 수고를 덜어주면 제게 감사해야 할 거예요. 당신의 파트너도 왈츠는 별로예요. 좋아하지도 않고요. 영국 춤을 추는 것을 보았는데 당신은 왈츠를 아주 잘 추시더군요. 저와 독일 춤을 추시려면 제 파트너에게 가서 부탁해 보세요. 저는 당신의 파트너에게 가보지요. 나는 그러기로 했네. 우리가 춤을 추는 동안 우리 파트너들은 대화를 나누기로 합의했고 드디어 시작했네. 한동안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팔을 엮어보며 즐거워했네. 그녀가 춤을 추는 모습이 얼마나 경쾌하고 매력적이던지 곧이어 우리는 왈츠를 추게 되었고 마치 하늘의 별들처럼 서로를 감싸고 빙글빙글 돌았네. 이 춤을 출 줄 아는 사람이 드물어 처음에는 다들 우왕좌왕하더군. 우리는 영리하게 사람들을 제쳤다네. 서투른 사람들이 물러나자 이제 우리는 아우드랑 씨와 그의 파트너와 함께 끝까지 마음껏 춤을 추었다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을 팔에 안고서 번개처럼 재빠르게 이리저리 내달리자 주위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 듯했네. 피렐름, 솔직히 말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내가 원하는 그녀를 나 이외에 다른 사람과 춤추도록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네. 그 때문에 내가 파멸한다 해도 나를 이해해 주게. 우리는 한숨 돌리기 위해 홀을 좀 둘러보았지. 자리에 앉은 그녀에게 목을 축이라고 설탕을 뿌린 레몬을 몇 조각 건넸다네. 펀치를 만들고 남은 것을 내가 슬쩍한 것이라네. 이것은 톡톡히 효과를 보았네만 그녀의 옆에 앉은 부인이 잔에서 레몬을 꺼내 먹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네. 그건 마치 모욕 같았지. 세 번째 영국 춤을 출 때 나와 로테는 두 번째 짝으로 만났다네.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사이사이를 누비며 그녀의 품에 기대어 솔직하고 순결한 행복에 넘치는 그 눈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던지 우리는 한 부인과 맞닥뜨렸네. 그녀는 그리 젊지 않았지만 사랑스러운 표정 때문에 눈에 띄었지. 그녀는 빙긋이 웃으며 로테를 바라보더니 위협하듯 손가락을 치키고서 우리 곁을 지날 때 두 번씩이나 의미심장하게 알베르트라는 이름을 불렀네. 나는 로테에게 물어보았지. 실례합니다만 알베르트가 누구입니까? 그녀가 대답하려는 순간 우리는 큰 팔자를 그리기 위해 떨어져야 했다네. 우리가 엇갈리며 서로를 스칠 때 그녀의 이마에서 고민하는 기색이 엿보였네. 프롬나드 포즈를 취하기 위해 내게 손을 내밀며 로테가 답했지. 당신께 숨길 필요는 없겠지요. 알베르트는 훌륭한 신사예요. 저와 약혼한 사이나 다름없답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아가씨들이 하는 말을 들었으니 새로운 사실이라 할 것도 없겠으나 그 순간은 처음 듣는 말인 것만 같았다네. 그렇게 짧은 시간 내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로테와 관련지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으니까이지.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줄을 잘못 섰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네. 로테가 나를 잘 이끌어줘 금세 다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었네. 무도회가 끝나기 한참 전부터 지평선 위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었네.
그저 번갯불에 지나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지. 천둥 소리가 음악을 압도해 버렸네. 그 바람에 여자 셋이서 무리에서 벗어났고 파트너들은 여자 뒤를 쫓아갔다네. 주위가 소란스러워지고 음악도 중단되었네. 즐거운 순간 느닷없이 불행이나 무서움이 닥치면 다른 때보다 더욱 강렬한 인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네. 둘 사이의 대조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감각이 활짝 열려 자극에 민감해지고 어떤 인상을 더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이지. 많은 여자들이 이상스럽게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이유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네. 한 영리한 여자는 창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귀를 막고 있었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리는 여자도 있었네. 또 하나는 그 둘을 품에 안고 눈물을 줄줄 흘렸다네. 집으로 돌아가려는 부인도 있었지. 부인들은 어쩔 바를 몰라 하늘에 올리는 불안한 기도조차 무시한 채 고통스러워하는 아름다운 여인들의 입술을 훔치고 다니는 젊은이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제지할 의지마저 상실해 버렸다네. 남자들 몇몇은 조용한 곳에서 담배를 피우러 아래로 내려가 버렸고 남은 사람들은 안주인이 덧문과 커튼이 쳐진 방으로 가자는 꾀를 내자 마다하지 않았지. 방에 들어서 보니 로테가 의자들을 빙 둘러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했네. 그러고는 놀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지. 몇몇 남자들은 키스라는 달콤한 벌칙을 꿈꾸며 기대에 부풀어 입을 뾰족이 내밀며 사지를 꿈틀거렸다네. 로테가 말했지. 샘 놀이를 해요. 자, 이제 집중하세요.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바퀴 돌 테니 여러분도 돌아가며 순서대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들불이 번지듯 재빨리 말해야 해요. 막히거나 틀리면 따귀를 맞습니다. 그렇게 1000까지 세는 거예요. 그리하여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졌네. 로테는 팔을 쭉 뻗고 사람들 주위를 원을 그리며 돌았다네. 하나 하고 처음 사람이 외치기 시작했고 옆 사람들은 둘, 셋을 외쳤네. 그렇게 계속 다음으로 넘어갔지. 로테는 점점 빨리 돌기 시작했네. 그러자 하나가 수를 잘못 세고 말았지. 찰싹, 따귀 한 대. 웃는 바람에 그 다음 사람도 찰싹. 이제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네. 나도 뺨을 2대나 얻어맞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생각되어 속으로 기뻐했네. 모두들 웃고 떠드느라 1000까지 세기도 전에 놀이는 끝나고 말았네.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떨어져 나가고 천둥 번개는 그쳤다네. 나는 홀로 돌아가는 로테의 뒤를 따라갔지. 걸으며 로테가 말했다네. 따귀 덕분에 모두들 천둥이고 다른 모든 것까지도 잊어버렸어요.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네. 로테가 계속 말을 이어갔네. 저 역시 무척 겁이 나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대담해지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용기가 생기더군요. 우리는 창가로 걸어갔네. 먼 곳에서는 천둥이 내리치고 비가 장관을 이루며 땅 위로 쏟아지고 있었지. 우리를 둘러싼 따뜻한 공기 속에서 신선한 향기를 맡을 수 있었네. 로테는 팔을 괴고서 차분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네. 하늘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네. 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서 크롭슈토크 하고 외쳤지. 순간 나는 로테가 그런 암호로 내 마음에 일으키는 폭풍 같은 감흥 속으로 빠져들었네.
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기쁨의 눈물에 젖은 채 몸을 기울여 그녀의 손에 키스했다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지. 숭고한 시인이여, 이 눈빛 속에 깃든 당신에 대한 존경을 보실 수만 있다면 로테 이외에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 더럽히는 것을 이제 더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6월 19일. 지난번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군. 잠자리에 든 것이 새벽 2시였다는 사실만 기억할 뿐이네. 편지 대신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쏟아냈더라면 아마 동이 틀 때까지 자네를 붙잡아 두었을 걸세. 무도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던 일은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적합한 날이 아닐세. 그때 해가 다정스레 떠올랐지. 주위의 숲에는 이슬이 맺혔고 숲은 싱그러웠다네. 함께하던 부인들은 꾸벅꾸벅 졸았다네. 로테가 나에게 같이 눈을 붙이지 않겠냐고 물어왔네. 자신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네. 당신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동안 잠들 위험은 없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졸음을 참고 견디었네. 하녀가 나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고 아버지와 아이들에 대해 로테가 묻자 모두들 편히 잠들었다고 말했다네. 떠나오며 오늘 다시 보러 오겠다고 그녀에게 약속했네. 로테는 나의 바람을 허락해 주었네. 그때도 해와 달과 별들은 조용히 그들의 할 일을 다 하고 있었겠지만 나는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었다네.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이 전부 사라져버린 것 같았지. 6월 21일. 신께서 성인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것만 같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인생의 기쁨 그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말할 수는 없게 되었네. 자네는 나의 발하임을 알고 있겠지. 나는 거기에 완전히 정착했다네. 그곳에서 로테에게 가는 데는 30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나는 나를 다시금 느끼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을 누린다네. 산보를 나가 바라임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는 그곳이 천국에 맞닿아 있는 줄 미처 알지 못했네. 내 모든 소망을 품고 있는 그 별장을 이리저리 헤매다 산 중턱에 올라 내려다보고 강 건너 저편 평지에서도 바라보았다네. 사랑하는 비렐름, 자기 자신을 확장해 가고 새로운 발견을 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간의 내면에 깃든 욕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네. 또한 기꺼이 자신을 제한하고서 좌우도 돌아보지 않으며 습관이라는 선로를 따라 달리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지. 이곳으로 와 언덕에 올라 아름다운 골짜기를 내려다보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경이로울 만치 나를 사로잡는다네. 저기 자그마한 숲, 저 그늘 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다면, 저 산봉우리, 저곳에 올라 너른 땅을 내려다볼 수 있다면, 그리고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들과 정다운 골짜기들, 그곳으로 스며들 수만 있다면. 하지만 저곳으로 서둘러 달려가 보면 이내 다시 돌아오게 된다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으니까. 아득히 먼 곳은 미래와 다를 바 없구나. 거대하고 희미한 전체가 우리 영혼 앞에 놓인 채 우리의 감각은 마치 우리 눈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흐려지고 만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바쳐
오직 하나의 위대하고 찬란한 감정을 통해 지극한 기쁨을 누려보기를 그토록 원하건만. 아, 막상 저기로 달려가 저곳이 이곳이 되어버리는 순간 지금은 예전이 되고 만다네. 우리는 그저 가난과 속박 속에 살 뿐이며 우리의 영혼은 사라져버린 샘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지. 지독한 불안에 시달리던 방랑자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조국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오두막에서 아내의 품 안에서 아이들에 둘러싸여 생계를 꾸려나가며 저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서 헛되이 찾기를 원했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네. 아침에 해가 뜨면 나는 발하임으로 간다네. 그곳 식당에 딸린 정원에서 완두콩을 손수 따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껍질 속에 심줄을 떼어내며 호메로스를 읽는다네. 자그마한 부엌에서 작은 단지 하나를 꺼내 안에 든 버터를 꺼내고 완두콩을 불에 올리고 뚜껑을 덮고서 가끔 저어주려 곁에 앉는다네. 그럴 때면 페넬로페에게 청혼했던 멋진 사내들이 황소와 돼지를 잡아 썰어다가 불태우던 것처럼 흥겨워하며 생기를 느낀다네. 고요하고 진실한 감정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그 옛날 족장 시대의 생활 방식이라네. 감사하게도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러한 생활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네. 손수 기른 양배추를 식탁으로 가져와 맛볼 줄 아는 인간의 단순하면서도 천진한 기쁨을 나 역시 느낄 수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네. 기쁨은 단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던 아름다운 아침과 즐거웠던 한낮, 그리고 물을 길러다 주며 자라나는 모습에 기뻐했던 사랑스러운 저녁,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시 만끽할 수 있다네. 6월 29일 그저께 시내에서 마을 의사가 법관 댁을 찾아왔지. 그때 내가 로테의 동생들과 바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네. 아이들은 내 위로 기어 오르기도 하고 놀려대기도 했다네. 내가 간지럼을 태우자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야단법석이었지. 꼭두각시 같은 그 박사님께서는 매우 완고한 분이셨는데 대화하는 와중에 소매 커프스를 접기도 하고 옷 장식을 잡아 펴고는 했네. 그의 코끝을 보니 내 행동이 배운 사람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네. 나는 개의치 않고 그가 똑똑한 채 늘어놓는 얘기들을 내버려 두고 아이들이 뭉개놓은 카드집을 다시 쌓아 올렸지. 그런데 그가 시내를 돌아다니며 법관 집의 아이들이 원래부터 버릇이 없었는데 베르테르가 더욱 망쳐놓고 있다며 욕을 했다네. 피렐름, 이 지상에서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어린 아이들일세. 아이들을 바라보며 사소한 것들 속에서 그들이 언젠가 필요로 하게 될 모든 덕망과 힘의 씨앗을 그 고집 가운데서 장차 강하고 견고해질 성격을 그 경솔함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위험을 헤쳐나가게 해줄 선량한 익살과 경쾌함을 발견할 때 그 한없는 순수함 속에서 나는 인류의 스승이 남긴 금원을 되새긴다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나의 친구여, 우리와 동등한 아이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하건만 우리는 그들을 마치 하인 다루듯 한다. 아이들은 의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의지가 없는가? 우리들만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더 나이가 많고 더 똑똑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당신이 보시기에는 그저 나이든 아이와 어린아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중 누구에게서 더 큰 기쁨을 얻으시는지는 당신의 아들이 이미 알려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기는 하지만 그의 말을 새겨 듣지 않았죠. 이것도 벌써 오래된 일이지요. 아이들을 자기에 맞춰 키우려 합니다. 잘 있게 비렐름.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짓거리고 싶지 않네. 7월 1일. 아픈 사람에게 로테가 어떤 존재인지 내 괴로운 마음을 통해 절실히 느끼고 있다네.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보다 나는 더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로테는 며칠 동안 시내 사는 한 착실한 부인 곁에 머무른다네. 의사들의 진단에 따르면 부인의 임종이 멀지 않았다고 하네. 마지막 순간에 로테를 곁에 두려고 하는 것이지. 지난주에는 로테와 함께 성 무슨 마을의 목사를 찾아갔다네. 산속으로 1시간 정도 들어가 4시쯤 그곳에 도착했다네. 로테는 둘째 여동생을 데리고 갔지. 커다란 호두나무 2그루에 그늘이 드리운 목사관의 정원으로 들어서자 선량한 노인이 문 앞에 놓인 벤치에 앉아 로테를 바라보았네. 목사는 마치 다시 살아난 듯 생기를 띠고서 마디진 지팡이도 잊은 채 그녀를 맞이하러 일어나려고 했네. 로테는 달려가서 그를 억지로 다시 앉히고 곁에 앉았지.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안부를 전하고서 노인이 늙음하게 낳은 지저분한 사내아이를 안아주었다네. 그녀가 노인을 정성스레 보살피던 모습, 잘 들리지도 않는 귀에다 대고 또박또박 말하느라 목소리를 높이던 모습을 자네가 보았어야 하는데 로테는 건강했던 젊은이들이 예기치 못하게 죽었다는 소식과 칼스바트 온천의 탁월한 효능을 전해주었다네. 노인이 내년 여름에 그곳에 가보겠다고 하자 그 결심을 칭찬해주며 저번에 찾아왔을 때보다 안색이 훨씬 좋아지고 건강해 보인다고 말해주었네. 그러는 동안 나는 목사 부인과 인사를 나누었지. 늙은 목사는 완전히 생기를 되찾았다네. 내가 우리에게 아늑한 그늘을 드리워준 아름다운 호두나무를 칭찬하자 목사는 힘든 와중에도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네. 저 늙은 나무는 누가 심었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심었다, 저 목사님이 심었다, 소문만 무성하지요. 뒤편에 있는 어린 나무는 아내와 동갑이랍니다. 10월이면 50살이 되니까요. 장인어른이 아침에 이 나무를 심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아내가 태어났지요. 장인어른은 제 전임자였어요. 그분이 이 나무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저에게도 그만큼 소중한 나무랍니다. 27년 전에 제가 가난한 대학생 신분으로 처음 이곳 정원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나무 저 아래 놓인 널빤지에 걸터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지요. 로테는 그에게 딸의 안부를 물어보았네. 그녀는 슈미트 씨와 함께 일꾼들을 만나러 목장에 갔다고 하더군. 노인은 전임 목사의 사랑을 받은 데 더해 그 딸에게서도 사랑을 받았으며 부목사가 되고 나서 마침내 그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목사의 딸이 그 슈미트라는 작자와 함께 정원을 가로질러 오더군. 그녀는 진심으로 따뜻하게 로테를 맞아주었네. 그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겠네. 쾌활하고 건강한 흑갈색 머리 여자였네. 시골에서 잠시 이야기 나누기에 제격이지. 반면 그녀의 애인은 슈미트 씨가 애인 행세를 했다네. 말쑥하지만 말이 없는 남자여서 로테가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좀처럼 우리와 섞이지 않았네. 우리의 대화에 함께하지 않으려는 것은 지성이 부족하기라서보다는 재치가 모자라고 고집스럽기 때문인 것 같아 나는 퍽
우울해졌다네. 유감스럽게도 내 짐작이 사실이 되어 갔네. 프리데리케와 로테가 산책을 할 때 가끔씩 나도 합류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검은 그의 낯빛이 더욱 어두워지더군. 로테가 나의 팔을 잡아당기며 프리데리케에게 지나치게 친절하다고 충고할 정도였네. 사람들이 서로를 귀찮게 구는 것만큼 진력이 나는 일도 없다네. 인생의 꽃 같은 젊은 나날 동안 가장 솔직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눌 수도 있건만 좋은 나날을 얼굴을 찌푸린 채 다 망쳐버리고 나서 뒤늦게 그런 낭비를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다니. 나는 기분이 몹시 상했다네. 저녁에 목사관으로 돌아와 테이블에 모여 앉아 빵과 우유를 먹을 무렵 인생의 희로애락으로 대화가 흘러가자 나는 이야기의 실마리를 붙잡고 불쾌한 기분에 대해 격정적으로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네. 우리 인간은 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좋은 날은 부족하고 나쁜 날이 많다고들 하지만 제 생각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신이 그날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설령 불쾌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견뎌낼 힘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분이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분이란 것은 얼마나 몸에 좌우되는지요. 기분이 나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목사 부인이 대꾸하더군. 나는 부인의 말을 인정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네. 그러니 그것을 병이라고 치고 과연 그런 병에는 약이 없는지 의문을 제기해 봅시다. 재미있는 이야기군요. 저는 많은 것들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미루어 보아 알 수 있지요. 왠지 골치가 아프고 불쾌한 기분이 들 때 저는 정원을 이리저리 거닐며 대무곡을 한번 불러보지요. 그러면 곧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로테가 말했네.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겁니다. 불쾌한 기분이란 나태함과 비슷한 거니까요. 불쾌함이란 일종의 나태함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태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용기를 가지려고 힘을 내면 일하는 가운데서도 생기가 나고 활동하면서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지요. 내가 대꾸했지. 프리데리케는 주의 깊게 대화를 듣고 있었네. 슈미트 씨는 내 말에 반대하면서 인간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특히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네. 나는 계속 말했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불쾌함이라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란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보기 전에 그 힘이 어디까지 미칠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병이 나면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며 이것저것 물어보고 원하는 건강을 도로 찾기 위해 어떠한 제약과 쓰디쓴 약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성실한 목사가 우리 대화에 잔뜩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을 깨달았네. 나는 노인을 향해 이야기하며 목소리를 높였지. 죄악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만 불쾌한 기분에 반대하는 설교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파터는 이 점에 대해 특히 요나서에 대해 탁월한 설교를 바친 바 있습니다. 그런 설교는 시내 목사가 할 일이지요. 농사꾼은 불쾌한 기분 같은 것은 몰라요. 가끔 불쾌하다 한들 해롭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목사 마누라나 법관 나리에게는 좋은 설교가 될지도 모르지요. 목사의 말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지. 그도 함께 신이 나서 웃다 몹시 기침을 해서 한때 토론이 중단되기도 했었네. 얼마 후에 슈미트 씨가 다시 대꾸했지. 불쾌한 기분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나 이웃을 해치는 것이 죄악이라고 불릴 수 있다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는 데다가 때로 자신에게 허락된 만족감마저 서로 빼앗아야 할 때가 있으니 충분히 옳은 말이지요.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혀도 혼자서 그것을 견디어내고 주변의 즐거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기분을 감출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어디 한번 말해 보십시오. 불쾌한 기분은 바로 보잘것없는 자신에 대한 마음속의 불만이며 질투심과 연결된 자신에 대한 불쾌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쾌감은 어리석은 허영심이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는데도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이지요. 내가 감동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루테는 빙긋이 웃고 있었네. 프리데리케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고서 나는 이야기에 박차를 가했지.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단순한 즐거움을 빼앗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남용하는 그런 자들은 고통받아 마땅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선물이나 친절도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한순간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투에 휩쓸린 불쾌감이라는 폭군이 그런 순간을 망쳐버리지요. 이때 수많은 추억이 밀려와 마음이 벅차오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네. 나는 소리 높여 말했지. 매일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즐거움을 그저 친구에게 맡기고 함께 즐기며 행복을 더해주는 것 이외에는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더는 없구나. 그의 마음이 불안한 정열에 신음하며 슬픔에 시름할 때 과연 한 방울의 진정제라도 줄 수 있겠는가. 꽃다운 젊은 날 무참히 짓밟아 버린 여인이 무서운 병마에 사로잡혀 기력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녀의 눈은 허공을 헤매고 이마에서는 마지막 땀방울이 삐져나올 때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 침대 앞에 서서 전 재산을 바친다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만약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방울의 강장제와 한 가닥의 용기를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바쳐도 좋겠다는 간절함이 마음속에 요동친다면 어찌하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내가 함께했던 이 장면이 떠오르며 추억에 휩싸였다네. 나는 손수건으로 눈을 훔치며 자리를 떴네. 이제 그만 가죠. 하는 로테의 목소리에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내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흥분하고 그로 인해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며 야단을 쳤지. 아, 천사여. 나는 그대를 위해 살아야겠다. 7월 6일. 그녀는 여전히 죽어가는 친구 곁에 있네. 변함없이 우아하며 눈길이 닿는 곳마다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만들어내지. 그녀는 어젯밤에 마리안네와 말헨을 데리고 산책을 했네. 나는 미리 알고서 그들과 만나 함께했지. 1시간 반 정도 길을 걷고 시내로 되돌아와 나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그 샘으로 향했네. 로테가 작은 돌담 위에 앉아있는 그 순간 샘은 몇 갑절이나 더 소중해졌지. 아, 사방을 둘러보니 내 마음이 너무도 외로웠던 시절이 다시 떠올랐네. 사랑하는 샘물아, 그동안에 이 시원한 곳에서 쉬어가지 못했구나. 급히 지나치느라 너에게 눈길조차 주지 못했구나. 아래를 내려다 보았더니 말헨이 컵에 물을 받아 황급히 올라오는 것이 보였네. 나는 로테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간직한 그녀에 대한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깨닫게 되었지.
말헨이 컵을 가지고 오자 마리안네가 빼앗으려고 했네. 말헨이 천진난만한 표정을 하고서 소리쳤지. 안 돼요, 안 돼요. 로테 언니가 제일 먼저 마셔야 돼요. 아이가 소리치는 가운데 느껴지는 진실함과 상냥한 마음씨에 완전히 반해버렸지. 내 감정을 달리 표현할 수 없어 아이를 안아 올려 입을 맞추었다네. 그 바람에 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울어버렸네. 당신이 잘못했어요. 하고 로테가 말했지. 나는 너무나 당황했네. 로테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네. 이리 오렴, 말엔. 자, 깨끗한 샘물로 얼굴을 씻으렴. 빨리빨리.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을 테니까. 자리에 선 채로 아이가 작은 손을 물에 담갔다가 열심히 볼을 문지르는 것을 바라보았지. 기적의 샘물로 모든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흉측한 수염을 돋게 할지 모르는 부끄러운 일도 떨쳐버리리라 믿는 듯했네. 이제 됐어. 루테의 말에도 아이는 많이 씻으면 더 효험을 볼 수 있다는 듯이 계속 씻었다네. 비렐름, 자네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전에는 이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세례받는 자리에 참석한 적은 없었다네. 로테가 다가왔을 때 나는 마치 국가의 죄를 씻겨준 예언자 앞에 몸을 엎드리듯 그녀에게 절하고 싶었다네. 저녁 무렵 기쁨에 넘쳐 나는 이 오연한 일을 한 남자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지. 그가 이해심 있고 인간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인데 내 마음 같지 않았네. 그는 로테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하더군.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일 때문에 수많은 잘못과 미신이 생겨나므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네. 이자가 일주일 전에 영세를 받았다는 사실이 떠올라 그냥 내버려 두었네. 대신 이런 진실을 마음속으로 새겼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듯 우리도 아이들을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상 속에 헤매도록 친절하게 내버려 두실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진다. 7월 8일. 인간이란 어쩌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을까. 이토록 보고 싶어 하다니. 우리는 바라임으로 향했네. 부인들은 마차를 탔지. 산책하는 동안 나는 로테의 눈을 바라보았지. 나는 바보야. 용서하게. 자네에게도 그 눈을 보여주고 싶네. 그녀의 검은 두 눈을. 졸려서 눈이 감길 지경이니 간단히 쓰겠네. 이렇게 된 거야. 부인들이 마차에 올라타고 젊은 W와 쉘 슈타트와 아우드랑과 내가 마차 주위에 서 있었지. 마차 속의 부인들과 그자들이 흥겹게 대화를 주고받았네. 그자들은 유쾌하고 장난을 좋아한다네. 나는 로테의 눈을 바라보았지. 아, 눈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더군. 그런데 그녀의 눈은 나를 향하지 않았네. 나는 체념 속에 홀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서 있었던 것이었네.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잘 가라는 인사를 수없이 되풀이했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네. 마차는 그냥 지나가 버렸지. 눈에 눈물이 고였네. 나는 그녀의 뒷모습에 인사를 건넸다네. 그녀의 머리 장식이 마차 밖으로 비어져 나온 것이 보였네. 그 순간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네. 아, 나를 보기 위해 서였을까? 사랑하는 친구여.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도 나는 들떠 있다네. 그것이 내게 위안이 되니까. 어쩌면 그녀는 나를 보려고 돌아보았겠지. 어쩌면. 안녕. 아, 난 어쩌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을까. 7월 10일.
사람들이 모여 로테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구는지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을 지경이네. 로테가 얼마나 마음에 드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네. 마음에 든다. 나는 그런 말을 죽도록 증오하네. 로테가 다만 마음에 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녀로 인해 모든 감각, 모든 감성이 충만하지 않은 인간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마음에 든다. 최근에 나더러 오시안이 마음에 드느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다네. 7월 11일. M 부인의 건강은 심각하다네. 나는 로테와 함께 인내하며 부인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네. 부인 댁에서 로테를 만나는 일은 드물다네. 오늘 로테는 나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네. M 노인은 인색하고 욕심 많은 구두쇠여서 평생 부인에게 혹독하고 옹색하게 굴었다는군. 그러나 부인은 어떻게든 살림을 꾸려 나갔지. 며칠 전 의사가 죽음을 선고하자 부인은 로테와 동석한 자리에 남편을 불러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군. 한 가지 당신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내가 죽은 후에 소란스러워지거나 불쾌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난 지금까지 힘 닿는 대로 꼼꼼하게 살림을 꾸려왔어요.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속여왔다는 걸 용서해 주실는지요? 결혼 초에 당신은 생활비로 너무 적은 금액을 정해 주었어요. 살림이 커지고 장사 규모가 늘어났는데도 당신은 매주 주는 돈을 늘려주지 않았지요. 당신도 잘 아시겠지만 살림이 가장 커졌을 때도 당신은 7굴덴으로 일주일을 버텨나가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전 부족한 돈을 매주 매상에서 빼냈어요. 주부가 금고에 돈에 손을 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낭비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도 편히 저 세상으로 갈 수 있겠지만 혹시나 다음에 살림을 맡을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당신이 전처는 그걸로도 잘 버텨냈다고 하실까봐 말씀드려요. 나는 로테와 인간의 판단력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흐리다는 이야기를 했네. 비용이 2배는 들 거라 생각되는데도 7굴덴으로 버티고 있다면 무엇인가 감춰져 있을 텐데 의심조차 하지 않았으니 말일세. 그러나 자기 집에 저 예언자의 영원한 기름 단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네. 7월 13일. 아니, 나는 나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닐세. 그녀의 검은 눈 속에서 나와 내 운명에 대한 진실한 공감을 엿볼 수 있네. 나는 확실히 느끼고 있네. 그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내 마음을 믿는다네. 아, 나의 천국과도 같은 로테를 이렇게 그녀라는 말로 불러야 될까? 그렇게 불러도 될까?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자네에게는 말해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네. 자네는 이런 것들을 이해해 줄 테니까. 그녀가 나를 사랑하고부터 나는 정녕 나 자신을 숭배하게 되었다네. 이것은 넘치는 자부심일까? 아니면 진실한 감정일까? 로테의 마음속에 있는 남자들 중 내가 겁낼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네. 그렇지만 그녀가 약혼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온갖 열정과 애정을 다하여 이야기할 때면 나는 모든 영예와 품위를 박탈당하고 대검마저 빼앗긴 사람이 된 기분이야. 7월 16일.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그녀의 손에 스쳤을 때, 테이블 아래서 우리의 발이 부딪힐 때,
온몸의 피가 얼마나 들끓는지 모르겠네. 볼에 닿은 것처럼 피하기는 하지만 신비한 힘이 나를 또다시 이끈다네. 모든 감각이 혼란스러워지지. 그러나 그녀의 순진한 마음은 그 자그마하지만 사랑스러운 움직임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알지 못한다네. 대화를 하다가 그녀의 손이 나의 손 위에 놓일 때, 신이 나서 내 앞으로 바싹 다가와 천상의 입김이 내 입술에 닿게 될 때, 나는 폭풍 속으로 쓸려든 것만 같다네. 비랄름, 내가 이 천국을, 이 같은 신뢰를 어찌 자네는 나를 알아주겠지. 아니야, 내 마음이 그토록 타락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나약하지. 아주 나약해. 나약한 것도 타락이 아닐까? 그녀는 나에게 신성하다네. 그녀 앞에 있으면 모든 욕망이 가라앉고 그녀 옆에 서면 내 기분조차 모르겠네. 마치 신경을 타고 정신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만 같네. 그녀는 어떤 음료를 가지고 있네. 천사 같은 힘으로 그 음료를 피아노로 연주하지. 차분하면서도 경쾌하게. 그것은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곡일세. 첫 음을 듣는 순간부터 모든 고통, 혼란, 망상에서 구원되는 기분이야. 단순한 노래가 나를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옛 음악의 마력은 아무리 칭송해도 지나치지 않군. 내가 머리에 총이라도 쏘고 싶은 기분일 때 번번이 로테는 그 노래를 불러준다네. 안개가 개듯 내 마음속의 혼란과 어둠이 사라지고 나는 다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네. 8월 30일. 가련한 인간 같으니 너는 바보가 아니냐? 자신을 속이고 있구나. 미쳐 날뛰는 열정은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내 기도는 오로지 그녀를 위한 것뿐이다. 내 상상 또한 오로지 그녀의 모습뿐이다. 나를 둘러싼 세계 속의 모든 것들이 오직 그녀와 연관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면 난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다. 결국에는 그녀와 헤어져야 하지만. 비렐름. 내 마음이 계속 나를 조여오는 건 왜일까? 두세 시간씩 그녀 옆에 앉아 있으며 그 모습과 몸짓, 숭고한 말에 즐거워할 때 모든 감각이 점점 긴장해 앞이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아 마치 암살자에게 목이 졸리는 듯하고 가슴이 쿵쾅대고 숨을 돌려보려고 하지만 감각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때 비랄름, 나는 가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네. 그리고 종종 슬픔을 이기지 못할 때 그녀의 손에 얼굴을 묻고 한바탕 울고서 슬픔을 달래고자 해도 그 가련한 위안마저 로테가 허용하지 않을 때 그러면 나는 밖으로 뛰쳐나가는 수밖에 없네. 그리고 벌판 먼 곳까지 이리저리 헤맨다네. 그런 때에는 험한 산에 올라 마음을 달랜다네. 숲속을 헤쳐 길을 만들어 나아가기도 하고 가시덤불을 헤치다가 찢기기도 하는 것이 오히려 위안이 된다네. 그러면 기분이 나아진다네. 약간일 뿐이지만. 때로는 지치고 목이 말라 눕기도 하고 머리 위에 보름달이 떠있는 한밤중에 상처투성이가 된 발을 쉬게 하려고 적막한 숲의 구부러진 나무에 걸터앉아 있다 보면 어스름한 달빛 아래 선잠이 들기도 하지. 비렐름, 외로운 고행자의 방, 뻣뻣한 참회자의 옷, 가시돋친 허리띠 같은 것들이 내가 그토록 원하는 청량제라네. 잘 있게. 이 비참함이 끝나는 곳은 무덤밖에 없을 것 같아. 9월 3일. 나는 떠나야겠네. 비렐름,
자네가 나의 흔들리는 결심을 바로잡아줘서 고맙네. 이미 2주 전부터 그녀의 곁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네. 나는 떠나야 해. 그녀는 시내 친구 집에 가 있네. 알베르트는 여기에 남아있을 테고 나는 떠나야지. 9월 10일. 평소와는 다른 밤이었네, 비렐름. 지금 나는 모든 것을 견디고 있네.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을 걸세. 아, 나의 친구여. 내 마음에 밀어닥친 이 감정을 자네에게 매달려 황홀한 눈물을 흘리며 표현할 수 없다니. 나는 여기 앉아 들뜬 호흡과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아침이 되기를 기다린다네. 해가 뜨면 마차가 올 걸세. 아, 다시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한 채 그녀는 고이 잠들어 있겠지. 나는 뿌리치며 나왔네. 2시간이나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무척이나 애썼네. 정말 기가 막힌 대화였네. 알베르트는 저녁 식사가 끝나는 대로 로테와 함께 정원으로 나오겠다고 말했지. 나는 큰 밤나무가 드리워진 테라스에 서서 마지막으로 정든 계곡과 고요히 흐르는 강 너머로 저물어 가는 태양을 바라보았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녀와 함께 이곳에서 자주 이 광경을 바라보곤 했네. 그러나 이제 나는 좋아했던 숲길을 이리저리 거닐었지. 로테를 알기 전에 은밀한 감정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네. 그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아담한 곳을 둘 다 좋아한다는 걸 알고 무척 기뻐했지. 예술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장소거든. 밤나무 사이로 먼 곳을 내다볼 수 있지. 아, 벌써 여러 번 편지에 써보낸 것이 기억나는군. 울창한 너도밤 나무 숲에 둘러싸여 숲길은 어둠에 휩싸이고 그 끝은 사방이 막혀 있다네. 그곳은 섬뜩한 정막에 휩싸여 있지.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느낀 그 은밀함을 아직도 느낄 수 있네. 앞으로 그곳이 기쁨과 고통의 무대가 될 것을 어렴풋이 예감했네. 30분쯤 이별과 재회에 애달프면서도 달콤한 상념에 빠져들었네. 그때 테라스로 올라오는 그들의 발소리가 들렸지.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고 떨면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네. 테라스로 가자 때맞춰 수풀이 우거진 언덕 뒤에서 달이 떠올랐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어둠침침한 정자로 다가갔다네. 로테가 들어가 자리에 앉았네. 알베르트가 그녀 옆에 앉고 나도 앉았네. 나는 마음이 불안해 계속 앉아있을 수가 없어 일어나 그녀 앞으로 가서 이리저리 거닐다 다시 자리에 앉았네. 로테는 아름다운 달빛을 가리켰지. 달은 밤나무 숲의 한쪽 끝에 걸려 눈앞의 테라스를 가득 비추고 있었네. 멋진 광경이었네. 주변은 짙은 어둠에 휩싸여 더욱 돋보였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잠시 후 그녀가 말문을 열었지. 달빛 아래 산책을 하면 언제나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죽음이나 미래에 대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때가 없지요. 우리는 저 세상에서도 존재하게 될 거예요. 루테는 감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지. 하지만 베르테르 씨, 저 세상에 가서도 다시 만나게 될까요? 만나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말을 하실 수 있나요? 루테 양,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지.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네.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다시 만날 겁니다. 나는 말을 더 이을 수가 없었네. 비렐름,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이별을 감추고 있을 때 그녀는 내게 그렇게 물어야만 했단 말인가.
떠나가신 그리운 그분들은 우리들의 일을 알고 계실까요? 평온하게 살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까요? 아, 어머니가 낳은 아이들, 아니, 나의 아이들 사이에 앉아 아이들이 어머니를 둘러싸듯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면 언제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보고서 아이들의 어머니로 살겠다고 임종순간에 맹세를 잘 지키는지 잠시라도 좋으니 보아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감정에 북받쳐 소리치게 되죠. 어머니, 어머니만큼 제가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더라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며 소중히 살피고 사랑해 주지요.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들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운 어머니, 거룩하신 어머니,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실 거예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 순간에도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로테가 그렇게 말했다네. 아, 비렐름, 어느 누가 그녀의 말을 따라할 수 있겠는가. 이 갸륵한 마음을 차갑게 죽어있는 문자로 어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때 알베르트가 말을 가로막았네. 지나치게 흥분한 것 같군요. 로테 양, 그 생각에 빠져있다는 건 알지만 제발 부탁해요. 아, 알베르트 씨. 아버지께서 여행 가시고 나서 아이들을 재우고 둥근 탁자에 앉아있던 저녁 때를 잊지 않았겠지요. 당신은 좋은 책을 가지고서도 여관에서는 읽어주지 않으셨죠. 인자하신 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무엇보다 좋은 일 아니었나요? 아름답고 상냥하고 쾌활하면서도 언제나 부지런한 분이었지요. 가끔 침대에서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리며 울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로테양, 나는 소리치며 그녀에게 몸을 던져 손을 잡고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네. 로테양,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또한 당신 어머니의 영혼에도. 당신이 어머니를 아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당신이 알아둘 만한 가치가 충분한 분이었지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지. 숨이 막힐 것만 같았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네. 그녀가 계속 말했네. 막내 아들이 6개월도 되기 전에 한창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오래 앓지 않으시고 편안히 하나님께 몸을 맡기셨지요. 다만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특히 갓난아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죠. 임종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저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들과 당황한 큰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요. 아이들은 침대를 빙 둘러쌌고 어머니는 손을 치켜들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서 차례로 입을 맞추셨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러겠다고 다짐했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내가 약속한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가야, 어머니의 마음과 눈을 가져야 해. 내가 흘리는 감사의 눈물을 보며 내가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여러 번 생각했다. 동생들에게는 어머니로, 아버지에게는 정숙한 아내로 위로하며 살거라.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지요. 아버지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감추려고 밖에 나가 계셨어요. 아버지는 좌절하셨죠. 알베르트 씨, 그때 방 안에 계셨죠. 어머니는 누구냐고 물으시더니 당신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우리들의 행복을 믿게 되신 듯 편안한 눈으로 살펴보셨지요.
알베르트는 로테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네. 우리는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냉정한 알베르트마저 침착함을 잃어버렸지.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였네. 베르테르 씨, 그런 분이 돌아가셔야 했다니. 아,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을 잃어야 하다니요. 누구보다 아이들이 못 견뎌 했어요. 나쁜 남자들이 엄마를 데려가 버렸다며 아이들은 오랫동안 슬퍼했어요. 그녀가 일어서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라 그녀의 손을 잡았지. 늦었으니 이제 그만 가지요. 그녀가 말했네. 그녀는 손을 빼려 했지만 나는 더욱 움켜쥐었네.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꼭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난다고 한다면 견디기 힘들겠지요. 안녕, 로테 양. 안녕, 알베르트.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말했지. 내일이면 보게 되겠지요. 로테가 장난하듯 말했네. 내일이라는 말이 가슴 아프더군. 아, 그녀는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서 손을 잡아 뺐네. 그들은 가로수길을 걸어갔네. 달빛 아래에서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네. 땅에 쓰러져 누워 한바탕 울고는 다시 일어나 테라스 위로 달려갔네. 로테가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빛나는 하얀 옷이 보리수 그늘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네. 팔을 내밀어 보았지만 그 모습은 곧 사라져 버렸네.